빤히 상상해 보세요. 책상 위에 아주 두껍고 근사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표지는 반들반들 윤이 나고 명문대 교수들의 추천사가 앞장에 큼직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펼치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새하얀 백지입니다. 글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로 뽑힐 뻔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출판사가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4년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그 심사장에 리처드 파인만이 앉아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그 백지책에 점수를 매긴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 책장에도 표지는 근사한데 속은 백지인 책이 몇 권 꽂혀 있을지 모른다는 것. 자,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움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배운다는 건 바깥에 있는 좋은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책을 고르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 그만큼 좋은 게 들어온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시험이 알려준다. 시험 점수가 높으면 잘 들어간 거고 낮으면 덜 들어간 거다. 정말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저도 이렇게 믿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자격증 하나를 딴다고 해봅시다. 두툼한 교재를 삽니다. 인터넷 강의를 결제합니다. 처음엔 정속으로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1.5배속이 되고 시험이 코앞이면 2배속으로 넘깁니다. 강사가 여기 별표 3개라고 하면 별표 3개를 칩니다. 기출문제를 돌립니다.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옮깁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고 보기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몇 주 뒤에 합격 문자가 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분야를 아는 사람입니다.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아름답게 굴러갑니다. 학교도, 회사 신입 연수도,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전부 이 그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을 넣는다. 점수로 확인한다. 종이를 준다. 넣는다. 확인한다. 준다. 톱니바퀴가 아주 매끄럽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아무도 이 그림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이 그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한 번씩 통과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인 사람이 파인만이었습니다. 1951년 파인만은 안식년을 브라질에서 보내기로 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물리연구소에서 강의를 맡았죠. 그가 브라질에 도착해서 처음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서점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서점에서 물리학 책을 사고 있었어요. 미국 아이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훨씬 일찍 물리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인데 이상하게도 브라질에는 물리학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파인만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가 맡은 강의실은 많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교실이었어요. 이 디테일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됩니다. 첫 수업, 파인만이 가볍게 묻습니다. 평광된 빛이 뭔지 설명해 볼 사람 있습니까?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듭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통째로 삼킨 것처럼 줄줄 읊습니다. 빛은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편광된 빛이란 그 진동이 하나의 평면에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린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아주 당연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빛이 물에 반사될 때는 어느 평면으로 평광이 됩니까? 교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잔인한 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창밖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만 위에서 햇빛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파인만이 물어본 건 시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문 밖을 가리키는 질문이었습니다. 방금 완벽하게 외운 그 문장이 창밖 저 반짝이는 물결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뚝 떨어집니다. 파인만은 난이도를 확 낮춥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직접 본 편광 현상을 하나만 말해볼까요? 침묵, 다시 낮춥니다. 방금 그 공식대로라면 편광 필터를 통해서
물에 반사된 빛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죠. 예측만 해보세요. 침묵. 명심하세요. 이 학생들은 낙제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피 말리는 입시를 뚫고 들어온 수재들이었고 칠판에 복잡한 유도 과정을 적으라고 하면 막힘없이 적었고 교과서 뒷장 연습 문제는 눈 감고도 풀었습니다. 시스템이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였어요. 그런데 창밖 바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파인만은 나중에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이건 제 비유가 아니라 파인만 본인의 비유예요. 그리스어를 사랑하는 학자가 한 명 있다고 해봅시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리스어를 배우는 아이가 거의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어느 날 다른 나라에 가보니 세상에 거기선 초등학생들까지 그리스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감격하겠죠. 그래서 학위 시험을 보러 온 학생에게 묻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진리와 아름다움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학생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묻습니다. 제3학년에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의 눈이 반짝 빛나더니 부르르르르 하고 쏟아냅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통째로. 이 학자가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이 나라 아이들은 그리스어를 이렇게 배웁니다. 먼저 글자 발음을 배우고 그 다음 단어를, 그 다음 문장을, 그 다음 문단을 배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완벽하게 낭송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그 그리스어 단어들이 무언가를 뜻한다는 사실만 빼고요. 학생들에게 그건 그냥 인공적인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 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파인만은 브라질 교수들 앞에서 이 비유를 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여기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도대체 안다는 게 뭡니까? 이걸 진지하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요. 아는 건 아는 거지 뭘 따져. 그런데 파인만이 늘 하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너무 당연해서 넘어가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현관문을 떠올려 보세요. 문을 열 때 손잡이는 경첩에서 가장 먼 쪽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첩 바로 옆에 손잡이가 달린 문을 상상해 보세요. 끙끙 있는 힘껏 밀어야 겨우 열립니다. 반대로 끝에 달려 있으면 손끝으로 툭 밀어도 스르륵 열리죠. 이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입니다. 무거운 게 회전축에서 멀리 있을수록 돌리기 힘들다. 이 개념은 브라질 교과서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관련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인만이 그 교과서를 뒤졌더니 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줄을 경첩 가까이 달았을 때랑 멀리 달았을 때 문 밀기가 얼마나 다른지 그런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공식은 있는데 문이 없었던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공식은 있는데 문이 없다. 여기서 저는 이런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열쇠 꾸러미를 나눠주는 곳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문제엔 이 공식, 저 문제엔 저 공식, 기말고사엔 이 열쇠, 자격증 시험엔 저 열쇠. 쨍그랑 쨍그랑 우리는 12년, 16년에 걸쳐 이 꾸러미를 아주 두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이란 건 결국 이겁니다. 지금 이 문 앞에서 맞는 열쇠를 골라낼 수 있느냐. 그런데요, 열쇠를 100개 가진 사람과 자물쇠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아 보이시죠? 둘 다 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열쇠 100개 가진 사람이 더 유능해 보입니다. 자물쇠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땜 떠 보이고요. 매번 쭈그리고 앉아서 뭘 살펴보고 있으니까 열쇠 든 사람은 쓱 골라서 철컥 끝냅니다. 멋있죠? 차이는 딱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처음 보는 문 앞에 섰을 때 꾸러미에 없는 문이 나타나는 순간 열쇠 100개는 쇳덩어리가 됩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지죠. 하지만 자물쇠 안을 아는 사람은 그 문도 어차피 핀이 몇 개 들어있는 쇳덩어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봅니다. 브라질 학생들이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열쇠 꾸러미를 들고 창밖 바다라는 처음 보는 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게 뭐냐고요?
파인만식으로 대답하자면 이렇습니다. 안다는 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맞다면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만약 이 개념이 틀렸다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 세 질문에 하나라도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도 못하면 여러분은 소리를 외운 겁니다. 그리스어 학생처럼요. 처음 들으면 좀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차분히 뜯어보시죠. 평광 공식을 외운 학생은 창밖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관성 모멘트 공식을 외운 학생은 현관문에 대해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이 없으면 그 지식은 현실이라는 땅에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건 시험이 끝나는 순간 스르륵 증발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읽은 책들이 왜 일주일 만에 사라졌는지 이제 설명이 되시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뿌리를 안 내렸던 겁니다. 파인만은 브라질 교수들 앞에서 이 시스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증식 시스템.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통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 통과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스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두가 통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굴러가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교수가, 심사위원이, 전문가가. 속이 비었으면 누군가 열어보고 비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인만도 정확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서도 13년 뒤 그 답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1964년 캘리포니아주가 파인만에게 교과서 심사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쓸 산수 교과서를 고르는 일이었어요. 노벨상 받기 바로 전해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물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파인만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도대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안에서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과서 심사위원들이 책을 어떻게 심사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읽겠죠. 그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읽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고 점수를 매긴다. 이게 심사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땠는지 보시죠. 파인만이 심사위원이 되고 며칠 뒤 서고 직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파인만 씨,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300파운드입니다. 300파운드입니다. 136kg짜리 책 무더기예요. 파인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덧붙입니다. 괜찮습니다, 파인만 씨. 읽는 걸 도와드릴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인만은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읽는 걸 도와준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책은 읽거나 안 읽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 이 짧은 대화 안에 오늘 이야기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파인만은 서재에 책장을 특별히 하나 짜놓습니다. 그 책들이 책장을 5m 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합니다. 설명이 말이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외웠는지 확인하는 문제인지, 그러다 그는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책을 안 읽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정식 절차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이 책을 여러 부 받아서 자기 관할 구역의 교사들과 행정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이 읽고 의견을 보내옵니다. 위원은 그 보고서들을 모아서 점수를 정합니다. 보이십니까?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건 사슬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믿습니다. 사슬의 고리마다 다들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무도 농땡이를 안 부립니다. 다만 그 사슬 끝에 실제로 책을 펼쳐본 사람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앱 하나 새로 깔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용 약관이 뜹니다. 스크롤을 쭉 내립니다. 동의합니다. 탁. 방금 여러분은 무엇에 동의하셨습니까? 모르시죠? 근데 왜 동의하셨습니까? 다들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눌렀으니까 별일 없겠지. 보험 약관도 그렇고
아파트 계약서 특약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슬은 아무도 안 읽어도 아주 잘 굴러갑니다. 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빼면 완벽하게 작동해요. 자, 그리고 그 백지책 사건이 쾅 터집니다. 한 출판사가 마감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표지만 만들고 속은 백지인 책을 보냅니다. 쪽지도 같이 넣었어요. 내용은 곧 완성되니까 그래도 심사에 넣어달라고요. 여기서 바로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각색됐거든요. 파인만이 회의장에서 손을 번쩍 들고 이 책은 백지입니다 하고 폭로했다. 이런 버전이 많습니다. 극적이죠. 그런데 파인만이 직접 쓴 기록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가 훨씬 무섭습니다. 파인만은 그 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서고에서 아예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회의 중에 누가 그 책 어떻게 보셨냐고 묻습니다. 파인만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계속 캐묻습니다. 파인만이 다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서고 직원이 끼어들어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아, 그 책은 마감을 못 맞춰서 백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는 그 책을 이미 심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파인만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랬습니다. 보통 책은 위원 10명 중 8이나 9명이 점수를 보고했습니다. 그 백지 책은 6명이 점수를 보고했습니다. 6명이 백지의 점수를 매긴 겁니다. 쓱쓱 숫자를 적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 6명의 점수를 평균 내 봤더니 다른 멀쩡한 책들의 평균이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백지책의 평점이 글자가 빼곡한 책의 평점과 비슷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심사 시스템은 책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있다 없다도 아니고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존재하냐 안 하냐를 구별 못했어요. 위원들은 자기들이 그 책에 점수를 줬다는 걸 알고 몹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짠했어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슬을 믿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까 그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읽는 걸 도와드릴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말이 사실 맞았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읽는 걸 남이 도와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서 읽는다는 건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점수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절차였으니까요. 그리고 숫자는 책이 백지여도 만들어집니다. 파인만은 이 경험을 두고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한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산 물건 생각해 보세요. 별점 4, 전팔의 리뷰 3,000개. 그거 몇 개나 읽으셨습니까? 그 리뷰를 쓴 사람이 실제로 그 물건을 썼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모두가 그 심사위원입니다. 다들 사슬 어딘가에 앉아서 앞 사람이 읽었겠지 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하나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다들 안 열어봤는데 왜 파인만만 열어봤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이겁니다. 천재니까. 이 대답 정말 편하죠. 파인만은 천재라서 남들이 안 보는 걸 봤다. 그럼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못 보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 잘못이 아니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파인만이 고등학교에서 받은 지능검사 점수는 125였습니다.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전기 작가 제임스 글릭의 표현을 빌리면 그저 봐줄 만한 수준이었어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점수라고 하기엔 좀 민망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그의 여동생 조앤도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파인만보다 1점이 높았습니다. 조앤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래서 자기가 오빠보다 똑똑하다고 농담을 했죠. 그리고 파인만은 나중에 고IQ 모임에서 가입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제 IQ가 너무 낮아서요. 그러니까 천재라는 대답에는 숨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확인하는 능력이 지능이라는 전제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책을 펼쳐서 안에 글자가 있는지 보는데 IQ가 몇 필요합니까? 3초면 됩니다. 그 6명의 심사위원은 3초가 없어서 안 펼친 게 아니에요. 펼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표지가 이미 말해줬으니까요. 명문대 교수 추천사가 이미 말해줬으니까요. 확인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파인만이 이 습관을 어디까지 밀고 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 로스 앨러모스 원자폭탄을 만들던 그곳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였죠. 20대 중반의 파인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시설은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밀 서류들이 어디 들어 있었느냐? 나무 서류함이었습니다. 자물쇠는 흔한 자물통이었고요. 파인만은 원래 자물쇠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라 놀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작은 드라이버 하나와 구부린 클립으로 그걸 땄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비밀이 클립으로 열리는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파인만은 이걸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알렸습니다. 누구 보고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그냥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함을 열고 꺼내갔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고서 잘 봤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다이얼 금고들이 들어왔습니다. 파인만은 그것도 체계적으로 연구했어요. 아무거나 막 돌려본 게 아닙니다. 다이얼을 아주 천천히 스르륵 돌리면서 어디서 뻑뻑해지는지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자물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낸 겁니다. 아까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열쇠를 가진 사람과 자물쇠 안을 아는 사람. 그가 연 금고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플루토늄 생산 일정, 정제 절차, 필요한 물질의 양, 폭탄이 작동하는 원리,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설계도, 치수. 그러니까 로스앨러모스가 알고 있던 전부입니다. 장난삼아 서류함에 쪽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서 몇 번 빌려갑니다. 금고털이 파인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건 이후에 로스앨러모스의 보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자물쇠를 다 바꿨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멍이 발견됐으니 구멍을 막는다. 상식적이죠. 파인만이 회고한 바로는 그의 금고털이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다이얼을 돌릴 때 파인만이 못 보게 하라.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물쇠를 바꾸라가 아니라 파인만한테 안 보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스템은 구멍을 막지 않았습니다. 구멍을 보여준 사람을 막았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순간 로스앨러모스의 보안은 실제로 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련 첩자가 왔으면 똑같이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파인만이 못 보니까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 이걸 합니다. 회사 회의에서 누가 이 숫자 좀 이상한데요 하면 다들 그 숫자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봅니다. 왜 저래 하고요. 병원에서 이 약 왜 먹는 거냐고 물으면 분위기가 살짝 싸해집니다. 아이가 왜요? 하고 3번 물으면 어른들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를 조용히 시킵니다. 시스템은 오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고 3초면 되고 IQ도 필요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안 하는 걸까요? 가장 흔한 대답은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밌는 건요. 그 심사위원들이 파인만에게 한 변명이 정확히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 많은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3초입니다. 책을 펼치는데 3초.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게을러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성실했습니다. 보고서 모으고, 회의 나오고, 점수표 채우고, 오히려 일을 많이 했어요. 엉뚱한 일을 많이 한 거지. 여기서 파인만이 늘 하던 걸 해보겠습니다. 숨은 전제 찾기. 우리는 확인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한테 안 속으려고 하는 것. 상대가 나를 속이려 할지 모르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확인은 좀 껄끄러운 일입니다. 상대를 의심한다는 뜻이니까요. 예의 없어 보이잖아요.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파인만이 1974년에 칼텍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벨상 받고 9년 뒤에요. 이 연설의 제목이 아주 이상합니다. 화물 숭배 과학.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태평양의 섬들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 그 섬에 비행기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물자를 쏟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비행기가 끊깁니다. 그러자 섬 사람들은 다시 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활주로처럼 생긴 걸 닦습니다. 양옆에 불을 피웁니다. 나무로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앉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에 나무 조각 2개를 헤드폰처럼 달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안테나처럼 꽂아놨어요. 관제사인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우두커니 기다립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하는 말이 정말 서늘합니다. 그들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완벽합니다. 예전이랑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안 내려옵니다. 파인만은 이런 걸 화물숭배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 연구의 겉모습과 절차는 전부 갖췄는데 본질적인 뭔가가 빠져서 비행기가 안 내려오는 것. 자, 이제 그 심사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절차 있었습니다. 위원회 있었습니다. 점수표 있었습니다. 보고서 있었습니다. 회의 있었습니다. 자, 투표 있었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어요. 예전이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책이 백지였습니다. 비행기가 안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파인만이 그 산수 교과서들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딱 이거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학년 과학 교과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태엽으로 가는 장난감 개 그림, 진짜 개 그림, 오토바이 그림, 그리고 셋 다 똑같은 질문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움직이게 할까요? 그리고 정답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움직이게 합니다. 파인만은 이걸 보고 경로했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게 답입니까? 한번 따져보시죠. 에너지가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신이 움직이게 한다. 혹은 움직임성이 움직이게 한다. 셋 다 정확히 같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0입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태엽계를 분해하세요. 안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태엽이 감겨 있고 그게 풀리면서 달그락달그락 톱니를 밀고 톱니가 다리를 움직입니다.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그건 지식입니다. 에너지가 움직이게 한다는 건 나무 헤드폰입니다. 파인만이 더 좋아하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구두창은 왜 닳습니까? 흔한 대답은 마찰 때문이죠. 파인만은 이걸 슬픈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고요. 진짜 대답은 이겁니다. 인도 바닥에 오톨도톨한 돌기가 있습니다. 그 돌기들이 가죽 조각을 붙잡고 뜯어냅니다. 그래서 닳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마찰이라는 단어는 이름표입니다. 오톨도톨한 돌기가 가죽을 뜯어낸다는 건 그림입니다. 이름표는 외우는 거고 그림은 보이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집합론을 1학년에게 가르치겠다며 이런 문장을 씁니다. 사탕들의 집합의 개수가 소녀들의 집합의 개수와 같은지 알아보시오. 파인만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 말입니다. 소녀들한테 사탕이 충분한지 알아보시오. 새 단어는 도입됐는데 새 생각은 도입되지 않은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말은 늘었는데 생각은 안 늘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건 초등학교 교과서 이야기잖아요. 진짜 과학자들은 안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파인만이 같은 연설에서 밀리컨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밀리컨은 기름방울 실험으로 전자의 전하를 측정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실험이에요. 그런데 그의 값은 살짝 틀렸습니다. 공기의 점성값을 잘못 썼거든요. 별거 아닌 실수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후에 다른 물리학자들이 같은 걸 측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사람이 바로 정확한 값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값이 슬금슬금 기어갔습니다. 밀리컨 값에서 조금 위로 또 조금 위로 그렇게 몇 년에 걸쳐 참값을 향해 야금야금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조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밀리컨 값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실험 장비를 뒤집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한 걸 찾아냅니다. 그럼 그걸 고치고 숫자를 낮춥니다. 반대로 밀리컨 값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안 뒤집니다.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보이십니까? 아무도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다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몇 년 동안 틀린 값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인만이 그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남긴 문장이 이겁니다. 제일 원칙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의 진짜 대상은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확인 안 하는 이유는 상대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확인하면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앱 약관을 안 읽는 건 회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읽어봤자 무슨 소린지 모를 게 뻔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나 자신한테 들키기 싫은 겁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책을 안 펼친 것도 펼치면 자기가 초등 산수 교과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표지를 믿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파인만은 아주 정직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이 대목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법을 배워온 이 긴 역사를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가 아는 어떤 교과목에도 명시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투압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들으셨습니까? 학교가 여러분에게 그걸 안 가르쳤다고 노벨상 받은 그 학교의 교수가 졸업식장에서 인정한 겁니다.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음모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도 그 과목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이상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파인만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지능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걸까요?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 이겁니다. 호기심이요. 학교가 우리 호기심을 빼앗아갔다. 이 대답 정말 매력적입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 초반에 슬쩍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5살 아이는 왜냐고 묻는데 대학생은 안 묻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학교가 당신의 호기심을 죽였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 문장에도 숨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이 빼앗길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전제입니다. 지갑처럼요. 누가 가져가면 나한테서 사라지는 것. 정말 그럴까요? 파인만을 한번 보시죠. 1933년 14살의 파인만이 삼각함수를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인, 앱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그의 눈에는 S 곱하기 I 곱하기 N 곱하기 F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사인은 시그마 비슷한데 팔이 길게 뻗어나와서 그 아래에 F를 넣는 모양으로, 탄젠트는 타우의 윗부분을 늘려서 코사인은 감마 비슷하게, 역사인은 그 시그마를 좌우로 뒤집어서요. 사인의 마이너스 1승이 역사인이라는 표기가 그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건 1 나누기 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 기호가 더 낫다. 미분 기호도 만들었습니다. 앰퍼샌드 비슷하게 생긴 걸로요. 14살에요. 15살 때 그는 삼각법, 고등대수, 무한급수, 해석기하, 미분과 적분을 혼자 다 뗐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노트들이 지금도 칼텍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파인만 페이퍼스 컬렉션 16번 상자예요. 자,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나옵니다. 파인만은 왜 기호를 새로 만들었을까요? 천재라서 만들 수 있었다? 아닙니다. 기호를 그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종이에 아무 모양이나 그려서 이건 사인이야 하면 됩니다.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그에게 기호는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이걸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만든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살 파인만이 한 일은 자물쇠를 열어본 겁니다. 교과서에 인쇄된 기호라는 자물쇠를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엔 신성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결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파인만은 결국 그 기호를 포기했습니다. 왜냐고요? 남들이 못 알아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수학 이야기를 하려면 남들이 쓰는 기호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더 낫다고 믿었던 기호를 접고 세상의 기호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반항하려고 기호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반항이 목적이었다면 끝까지 고집을 부렸겠죠. 그는 이해하려고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끝나자 소통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파인만은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는 지점인데요. 그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학점도 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들어갔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고 칼텍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대부분 파인만 본인이 쓴 회고록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질 교실도 백지 교과서도 금고도요. 그런데 회고록이라는 건 본인이 쓴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도 확인 대상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사실에 가깝게 옮기려고 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각색된 버전을 몇 군데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확인 대상입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게 바로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학교가, 시스템이, 교육이 마치 저 바깥에 나쁜 놈이 하나 있고 그 놈이 우리한테 뭘 한 것처럼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밀리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실험을 뒤이어 한 사람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었어요. 학위도 있고 실험실도 있고 평생 과학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자기를 속였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건 학교가 여러분 머리에 심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인간의 기본 설정입니다. 학교가 없었어도, 교과서가 없었어도, 시험이 없었어도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고 확인하기 싫은 건 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내 뇌를 망가뜨렸다는 문장은요, 정말 편한 문장입니다. 탓할 대상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그 문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정말 웃긴 일입니다. 학교가 우리에게 확인하는 법을 안 가르쳤다는 주장을 우리는 확인도 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마음에 드니까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뒤집을 게 있습니다. 열쇠, 꾸러미 이야기 기억나시죠? 저는 아까 그걸 좀 나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열쇠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수천 년입니다. 누군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또 하나를 깎았습니다. 뉴턴이 깎은 열쇠, 맥스웰이 깎은 열쇠, 그 이름 모를 수만 명이 깎은 열쇠들이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학교는 그걸 12년 만에 넘겨준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불 피우는 법부터 다시 발명해야 합니다. 파인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그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24세 로스앨러모스에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으면 평생 삼각함수도 못 끝냈을 겁니다. 그럼 학교의 한계가 뭐냐? 열쇠를 준 게 아닙니다. 자물쇠를 못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뒤집히는 지점인데요.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쇠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300파운드 실어서 트럭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물쇠 안을 들여다보는 건요. 그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각자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손끝으로 뻑뻑한 데가 어딘지 더듬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읽는 걸 도와드릴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직원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읽기는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 두개골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파인만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요. 자기를 안 속이는 법을 어떤 교과목에도 못 넣었다고 삼투압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랄 뿐이라고. 노벨상 받은 그 학교의 그 교수도 그건 못 나눠준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대략 860억 개의 뉴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이 5살일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살짜리가 하늘은 왜 파래요? 하고 물을 때 켜지는 회로와 오늘 여러분이 백지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셨을 때 켜진 회로는 같은 회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미 여러 번 켜셨어요. 파인만이 그 책을 받지도 못했다는 대목에서 하셨을 겁니다. 6명이 백지에 점수를 매겼는데 평균이 비슷했다는 대목에서 진짜 하셨을 거고요. 밀리컨 값이 슬금슬금 기어갔다는 대목에서는 아마 잠깐 멈추셨을 겁니다. 다이얼을 파인만이 못 보게 하라는 지시에서는 헛웃음이 나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게 그 회로입니다. 그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바위도 물질이고 별도 물질이고 여러분 머릿속 회백질도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질 중에서 자기 자신한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덩어리는요.
우리가 아는 한 지독하게 드뭅니다. 138억 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12년짜리 커리큘럼이 그걸 어떻게 끄겠습니까? 끌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쓰지 않은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으면서 오늘 몇 번이나 켜신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고칠 게 없습니다. 되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치료법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저녁에 되는 거요. 첫째, 하나만 펼쳐보세요. 표지만 믿고 있던 것 딱 하나요. 매달 나가는 그 구독료가 뭐였는지, 보험 특약에 뭐가 적혀 있는지, 지난주에 산 물건 리뷰가 진짜 산 사람이 쓴 건지 3초짜리도 있습니다. 그 6명의 심사위원이 안 한 게 딱 그 3초였습니다. 둘째, 하나만 예측해 보세요. 오늘 알게 된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이게 맞다면 내일 뭐가 보일지 말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확인하세요. 안 맞아도 됩니다. 아니, 안 맞으면 더 좋습니다. 안 맞았다는 건 확인이 작동했다는 뜻이니까요. 브라질 학생들이 못한 게 딱 이겁니다. 창밖을 보는 것. 셋째,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한 번만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해보세요. 회의에서든 가족한테든 자기 자신한테든요. 파인만의 진짜 초능력은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때 창피하지 않은 것, 그거였습니다. 그게 초능력인 이유는요. 그걸 말하는 순간 확인할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확인을 못합니다. 확인하다가 들킬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질문 하나를 품고 다니세요. 승진에도 도움 안 되고 이력서에도 못 쓰고 누구한테 말하면 그건 왜 궁금해? 소리 들을 그런 질문이요. 왜라면 봉지엔 하필 4분 30초라고 적혀 있을까? 왜 우리 집 세탁기는 저 소리를 낼까? 그런 거요. 파인만이 14살에 한 게 정확히 그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기호를 혼자 그린 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파인만이 브라질에서 그 잔인한 강연을 했잖아요. 여기선 과학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고 그리스어 학자 비유를 들면서 교수들 면전에서 말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들은 대개 여기서 끝납니다. 브라질 교수들이 분노했다. 파인만은 미움을 받았다. 그런데 파인만 본인의 기록은 다릅니다. 과학교육과 학과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인만 씨가 우리가 듣기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과학을 사랑하고 그의 비판도 진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병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된 건 그게 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말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웅성웅성하던 방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다들 제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결말입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왜냐고요? 다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네 학생들이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안 열었을 뿐이에요. 먼저 말하면 자기가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한 사람이 자기를 안 속이기로 하면 방 전체가 숨을 쉽니다. 파인만은 1974년에 그 졸업식 연설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직성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있게 되는 행운, 조직에서의 자리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정직성을 잃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곳에 있게 되는 행운, 부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그게 그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은 학교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다도 아니고요. 그냥 이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안에 그걸 끄지 못했습니다. 끌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켜져 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내내 몇 번이나 반짝거렸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지는 근사한데 속은 백지인 책. 여러분 머릿속 책장에도 그런 책이 몇 권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백지는 최악이 아니에요. 최악은 표지를 믿고 영영 안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중 한 권이라도 펼쳐서
여기 아무것도 없네 하셨다면 그 책은 이제 백지가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의 첫 글자가 적힌 거니까요. 오늘 하루 중에 딱 한 번만 아무한테도 도움 안 되는 질문 하나를 품고 다녀보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파인만의 길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수수께끼를 하나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